사람들이 세대를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죽은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래서 63년, 64년생까지를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요. 이 세대가 지금 한국 사회에 이제 막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뭐 X세대다, Y세대다 이런 그 명칭들이 나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그렇게 잡을지는 또 막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을 내다보면서 사실 1000년을 바뀐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얼이 바뀐다고 해서 그 시대를 앞둔 1990년, 어떤 사람은 뭐 80년대 중반까지도 보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 지금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으로 20대 초반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진짜 잘 모르겠다. 그래서 Z세대라고 해서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를 묶어서 MZ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MZ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민지세대라고 민지야 이렇게 부르면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MZ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 정도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또 다르다고 해서 알파 세대라고 말을 해요. 자꾸만 사람들이 세대를 달리하면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 세대를 30년을 봤습니다. 30년 정도 차이 나면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20년, 이제 10년, 앞으로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이 세대 차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 다른 세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20대와 30대가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주도했던 세대와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지금 발돋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 사회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부상하고 있다. 이 세대에 관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입니다. 저는 사실 뭐 민지 세대하고 알파 세대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86세대인데 이거 82년도에 대학 20살 때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때는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 이후로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를 개혁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향로가 많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전에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은 어떤 걸 영향을 받았냐? 4.19 혁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은 제가 20살 정도 때 한 40대 초반 이런 분들은 맨날 4.19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닿질 않아요. 왜?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아주 먼 얘기처럼 들려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였어요. 4.19가 60년도였고요. 5.18이 80년이었으니까 딱 20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라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40대, 그러니까 1980년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에 탄생한 사람들은 벌써 40대죠. 그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큰 뭐 감동을 받거나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4.19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아프거나 뭐 아프긴 아프지만 그러나 막 5.18처럼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세대 차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면서 영향받고 영향을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차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86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왜 다르게 사회를 보고 인생을 건설하는지,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세대 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는 무조건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과 책임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가 이 사랑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할 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 교단 전체가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로 지키냐? 뭐 대단한 거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일과 청소년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의 사랑을, 기성세대의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그래야만 개인의 삶과 사회의 미래가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요한복음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실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농부는요, 아직 빨간 흙이 있을 때 씨를 심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심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씨도 싹도 아직 안 나온 거죠. 아무것도 없네. 난 어떻게 살지? 올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절망하는 농부는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뻘건 흙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씨를 심는 농부의 눈에는 넉 달, 5달 후에 이 밭에 풍성한 결실이 맺을 것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씨앗을 땀 흘려서 심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장 현실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너희 눈을 들어서 보아라. 이미 이 밭에 지금은 결실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미 우리 눈에는 풍성한 결실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삶이에요. 오늘 제가 주보에 예언자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자의 저 뒤편 방 아주 단순하죠. 뒤편에 가구가 놓여 있습니다. 가구는 화려하지 않고요. 굉장히 연륜이 있고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가구입니다. 예언자의 삶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선도해야 되니까 가능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위에 책이 놓여져 있죠. 책이 꼭 그냥 이렇게 똑바로 정리 착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책이 그냥 단순히 장식용이거나 아니면 책 모으는 것에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요, 차라리 책이 없는 게 나아요. 내가 책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마치 자기가 지식적으로, 교양적으로 풍성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식에 빠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책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책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지혜를 내가 얼만큼 내 속으로 소화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백발의 예언자가 책을 책상 위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어디선가 온 편지를 들고 왼손에 들고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자세로 보아서 이분은 지금 연세가 많기 때문에 등이 휘어져 있고 머리가 휘어져 있고 그리고 백발의 수염이 나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먼 곳을
역사를 오랫동안 살았던 그 눈으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란 뭘까? 미래는 어떻게 오는 걸까? 선진들이 대개 주신 어떤 지혜와 함께 그것을 단순히 암기하거나 읽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깊이 숙고하면서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시대를 성찰하고 고뇌하면서 그 속에서 내일을 전망하고 그 전망을 사람들과 공유해 나가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은 과학과 다릅니다. 예언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 결과로서의 내일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과학과 뭐가 다르냐? 예언은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고 현실을 판단하고 미래를 말하는 모든 초점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것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곳에는 내 중심보다도 과학적인 것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고 그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고 그 관점으로 오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내일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 소중한 진리의 관점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느냐?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과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살피고 내일의 사회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어떻게 갖게 해줄 수 있느냐가 우리 책임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을 굳이 지키는 것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랑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자랄 때랑 정말 다르고요. 지금 태어난 아이라고 또 다르고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영상의 전성시대예요. 모든 것이 다 영상으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해요? 유튜브를 통하죠. 유튜브로. 진짜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궁금한 거 다 찾으면 돼. 다 친절하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식당에 가면은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노키즈 존도 막 생기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공공영상 하는 사람들 부담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또 폐를 끼치지 않을까? 시끄럽게 하지 않을까? 애들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어떻게? 그냥 식당 들어가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가지고서 영상 틀어주면 돼. 그러면 그냥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그냥 시끄러울 틈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상을 접하고 일어나서 일할 때, 놀 때, 잘 때까지 늘 영상을 접해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유튜브도 보면 2분에서 3분짜리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한 3, 40분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15분 이내야. 15분 넘어가면 안 보려고 그래. 그리고 요즘은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요. 10초짜리, 30초짜리 뭐 이런 짤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긴 거를 못 봐요. 짧게 넘어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단편소설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단막곡도 의미가 있지만 장편소설이나 긴 연극 영화에 담을 수 있는 인간과 역사의 깊이를 짧은 분량에는 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는요, 대부분 액션 영화에 적합하고요. 롱테이크로 길게 찍는 유럽식 영화는 예술 영화에 적합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짧은 거,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빠른 거, 이것에 그냥 적응되어 버렸거든요. 길고 느린 것은 참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통 원하지 않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날 때 그 짧고 빠른 것에는 담을 수 없는 깊이를, 그런 것을 상실하게 돼요. 근데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예언자의, 정말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깊이 있게 그것을 본인이 느리게 천천히 깊이 있게 수용해가는 삶, 고뇌하면서 성찰해가는 삶,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우리 기성세대의 다음 세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상 시대일수록 책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해. 읽으면서 고민해야 되니까, 시간이 들어야 되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책과 좀 친하게 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잘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잘 때 동화책이나 여러 책들을 읽어주면서 잠들게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일반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좀 성서일과 쓰기 하고 있는데요, 정말 고무적이고 감사한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참 어렵게 쓰시고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청소년들 중에서도 그걸 막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희망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질적인 유산도 많이 물려주는 것을 노력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정말 지혜롭게, 정말 구원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깊이 인식하면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것이 우리가 기성세대 그리스도인이 우리 다음 세대에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랑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스스로 가까이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점 물질화되고 과학화되어서 미래에 대한 진정한 전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창조해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기성세대의 사랑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너무나 가볍고 빠르고 얕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깊고 또 멀고 우리의 삶의 진실을 담을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